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체육사 12번째,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계속 지금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서양 체육사 종합에 대해서 서양 체육사 전체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하실 줄 모르는 체육사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려서 핵심만 설명하고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양 체육사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체육사 보고서 과제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데요.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체육과 관련된 놀이를 모두 찾아 경기 방법 및 규칙을 조사하시오. 그래서 A4 용지 각 한 장씩 총 3장 이상을 작성한 후에 다음 주 토요일 12월 12일 강의 시간에 제출하시든지, 만약에 이때도 이제 온라인 수업 강의를 못하게 된다면 이메일 이쪽으로 꼭 보내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꼭 주셔야 됩니다. 카톡으로. 그래야만 제가 내셨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 체육사 종합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시대 교육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에는 고대 교육을 하면서 그리스 교육과 로마 교육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교육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알아봤듯이 아테네 체육과 스파르타 체육, 또 아테네 교육과 스파르타 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테네 교육의 특징이 뭐죠? 민주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요, 전체주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에게, 소수 계층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줬고요. 이 교육보다는 군사나 전투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로마 교육은 공화정 시대와 제정 시대의 교육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 교육 먼저 알아볼까요? 그리스 교육학자 훌륭한 시민 양성 및 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교육의 핵심은 바람직한, 훌륭한, 좋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 또 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고 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테네는 금방 말씀드린 것지만 공공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 체육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스파르타는 권위주의적이고 군사 독재,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했던 게 바로 스파르타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아직 가끔 나오는데요. 스파르타식 교육 그런 식으로 이 그리스 시대의 그 교육을 빗대서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 시대의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 교육은 문화 변형을 통하여 그리스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에 성숙한 시민이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숙한 시민, 올바른 시민 양성. 그래서 문화 변형이라는 것은 도시국가 문화 속에 젖어들며 함께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화 변형.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소피스, 요즘에 나우나 가수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참 유행인데요. 제가 저도 이 노래를 한번 소크라테스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턱 빠지게 한바탕 웃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참 요즘을 세태를 정말로 잘 반영한 그런 나훈아 씨의 어떤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지만 여러분들 잘 극복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 교육 들어갈까요? 아테네 교육은 정규 교육인데요. 남아야, 그러니까 남자들만 교육을 시켜요.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 남아야 하나고, 자유시민을 위한 교양교육이 필요성을 인식했어요. 자유시민을 위한 교양교육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아테네 교육은 지덕체 조화를 갖춘 개성이 강하고 교양을 지닌 자유시민, 민주시민 양성, 또 교복, 페다고고스라는 그 교복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아테네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능에 습득을 했고요. 8세에서 13세는 읽기, 쓰기, 계산, 체육을 했고 13세에서 15세 중등에서는 기하, 천문, 음악, 문학, 문법, 수사학, 학습. 그래서 8세에서 13세,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교육이고요. 13세에서 15세 중등교육입니다. 그래서 기하, 천문학, 음악, 문학, 문법, 수사학 등을 학습하게 되는 그리시대 교육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 이상, 오늘날이면 고등학교가 되겠죠. 고등교육기관인 수사학교에서는 법률과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변증법, 수사학, 비지적 교육은 소피스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교육을 보게 되면요. 신체적 훈련,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훈련을 했어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여성도 국가를 위한 튼튼한 남아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진짜 전체적인 그 전체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 냄새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 교육의 근본이 나가서 싸우는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또 국가의 어떤 부국 강병을 위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로마의 교육은 어땠을까? 로마의 교육은 그리스인은 심미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했고요. 로마인은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그리고 소수의 로마인을 위한 정교 교육을 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만약 가지고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의 그 미국의 시민권을 능가할 정도로 이 소수 로마인들이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자부심과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애국적 시민 양성입니다. 도덕적, 애국적 시민 양성이 교육의 목적이고요. 로마의 정치 체계는 왕정, 공화정, 제정이고요. 왕정 시대는 뭐냐? 학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홈스쿨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그 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대안교실이라고 해서 정규적으로 허용을 받진 않았지만 가정과 또 일반 그 건물에서 또 뭐 숲속에서 또 전원도시에서 이렇게 그 로마의 그 정치 체제에서 있었던 그 가정교육처럼 이렇게 그 학교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비인가적인 그 교육 형태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교육에서 공화정 시대의 교육은 용감하고 순종적이며 덕을 갖추고 준법 정신과 애국심이 강한 시민과 군인 양성을 위한 실리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큰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양성과 또 강한 시민, 전투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또 자신의 나라의 그런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요. 가정교육과 더불어 초등학교인 루두스, 중등학교의 문법학교, 고등학교의 수사학교, 그러니까 루두스, 문법학교, 수사학교,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그, 그 학교 형태의 그런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루두스, 중등학교의 문법학교,
고등학교의 수사학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좋습니다. 루드스 문법학교, 수사학교, 초중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교육에서는 그 루드스,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3R이 있는데요. 읽고, reading, 쓰고, writing, 셈하고, arithmetic.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기. 이 3R 교육, 이 3R. R이죠. reading, writing이죠. arithmetic이죠.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기의 이 3R 교육이 로마 교육에 있었고요. 12동판법이라고 해서 로마의 성문법, 로마 교육 내용의 골자. 그래서 평민이 민법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정시대의 교육이 바로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었고요. 지적이고 도덕적인 웅변과 양성입니다. 자, 이 시대의 그 웅변가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설교가, 그 다음에 이제 강연가,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교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육에는 초등학교의 루드스 아까 얘기했죠. 담당이 6에서 7세 입학하고요. 3R과 12동판법 수학, 사립학교, 수업료는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12세에서 15세인데 문법, 문학, 수사학, 산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 학습했고요. 그리고 문법 학교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였습니다. 루드스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 고등학교는 죄송합니다. 문법학교를 졸업한 16세에서 17세 입학, 수사학에서 문학, 철학, 과학, 그리스 문법, 라틴어 문법 등을 배우는 그런 시기였죠.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까지 교육의 어떤 중요성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또 기능적인 면을 배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감당한다면 또 미래에 어떤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교육은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로마 교육에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있는데요. 웅변과 양성. 학생 능력에 따라 수업 연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학교와 철학학교가 있는데 정부 고조금으로 국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키게로가 있는데 로마의 학자고 작가고 정치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퀸틸리안이라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교육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을 얘기한 사람들, 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됐죠.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면, 나라가 융성하면 그 모든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나라의 어떤 본보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G7에 가깝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 K-팝 문화라든지 K-팝 또 한국의 어떤 문화나 민속 이런 부분들 또 한국말까지도 요즘에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정말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또 부흥해지면 이게 문화와 정치, 경제 또 언어까지도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중세 교육은 어땠을까요? 중세 교육은 기독교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요. 사회, 정치, 경제 체제의 봉건 제도로 하고 중세 교육의 특징은 바로 로마가 붕괴가 되면서 문예부, 르네상스가 시작 전까지 약 520년에서 1400년이죠. 그래서 중세 정반에는 5세에서 11세기인데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후반기에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룬 스콜라 철학, 대표적인 철학이 중세시대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이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세 교육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자연적, 초현실적인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영혼의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신에게 복종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내세를 중시하는 이제부터 내세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결국은
현실에서의 어떤 그 삶보다도 우리가 내세, 죽은 후에 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도 문답학교와 고급 문답학교와 본산학교와 수도학교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답학교에서는 3R, 아까 얘기했죠. 읽고 쓰고 세마는 3R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찬송과 교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종교,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찬송과 교리 문답이 있고요. 고급 문답학교에서는 교의학교, 문답학교, 교사와 교회 지도자 양성하고요. 일종의 사범학교, 사범대학, 사범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산학교에서는 성직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본산이 됐고 중세 대학의 모체가 발휘됐습니다. 결국은 이 스콜라 철학의 본산, 그리고 이 본산학교에서 결국은 오늘날 그 시대 그 대학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원학교에서는 수소사 양성하고 일반 시민 자제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일반 시민 자제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죠. 자, 그럼 중세 교육의 세 번째 스콜라 철학과 교육인데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권위를 되찾도록 하려는 학구적인 노력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안셀모라든지 아키나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때 나타났죠. 그래서 안셀모스 보면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3단 논법 이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했고요. 지식보다는 신앙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미리 알려진 두 판단에서 그것들과 다른 하나의 새로운 판단을 이끄는 추론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떤 신도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신이 아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말장난인데 3단 논법.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떤 신도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신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 제가 보면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좀 말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 창시자인 안셀모라는 사람이 3단 논법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키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은 지식의 체계와 중세대학의 발달에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이 발달되면서 중세대학이 어떤 그 부흥기를 그리고 또 촉매 역할, 그 발달한 촉매 역할을 했죠. 이 대학 교육이 발달하면서 지적 교육을 강조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13세기 중세대학이 발달했는데 이때 최초의 중세대학 뭐죠? 볼로그나? 1088년에 법학이 있고요. 파리스 대학 1109년에 신학과 철학을 배웠고요. 옥스퍼드 대학 1167년 최초의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 1167년 최초 종합대학인데 오늘까지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파리 대학도 있고 그죠? 근데 거의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뭐 1000년 거의 한 뭐 900년이 넘었네요. 800년이 넘었네요. 하여튼 이런 대학들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보면. 어쨌든 이 시기에 이 대학들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중세 시대의 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세 교육은 대학의 설립 목적, 대학 교수와 교사 양성을 하고요. 자치재판권, 또 대학 고유의 학위 수여권이 있었고요. 또 기사교육을 중시해서 가정, 시동, 동자, 기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내용들인데 이건 그냥 세부적인 건 그냥 알아두시고 우리는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기사교육에 뭐 가정, 시동, 동자, 기사가 있었다. 그다음에 시민교육은 형식적으로는 초, 중등 교육이고요. 비형식적인 도제교육에서 직업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직업교육.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육의 초등교육 기관에는 상공업 발달에 따른 하류 시민 계급이 있고요. 영국의 조합학교와 습자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 기관에는 상류층
시민계급 자녀들의 대학 준비기관인 영국의 문법학교와 프랑스의 리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으로 접어들어가는데요. 문해부흥 시대의 교육이라고, 르네상스 문해부흥 시대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부흥 운동, 르네상스는 15세기 전에 이탈리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어떤 유명한 뭐 예술이라든지 문학이 다 이탈리아에서 좀 비롯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뜻은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는 의미인데요. 현실적인 삶을 중시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문예 부활을 통하여 중세의 지나치게 신중심적인 세계관과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정신적 각성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심적 세계관과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정신적 각성운동. 그게 바로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교육에 인문주의 교육이 있는데 개성을 중시하고 지덕체의 전인을 중요시했고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한 자유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인문 과목과 자연 과학이 있었는데 학습자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했죠. 사실은요, 학습자의 개성과 흥미 존중, 르네상스 시대 유명했죠. 요즘에도 많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개성이 뭔지, 내 흥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서 인문 쪽인지 자연적인지 여러분들을 그런 내 개성과 흥미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과 선택을 병행해야지만 오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전과 그리스어, 라틴어 교육을 중시했다. 고전과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육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아 교육과 조기 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 태아 교육과 조기 교육은 뭐 르네상스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있죠. 그러나 지나친 태아 교육, 지나친 조기 교육은 여러분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태아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책을 읽어준다든지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조기 교육은 우리가 만 4세가 되기 전에 우리 뇌의 97% 이상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조기 교육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벌 금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방법 비판했답니다. 그 다음에 시세로주의인가? 이런 부분들. 그 체벌, 사실은 뭐 요즘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 않고 암기 위주식 많이 탈피했는데 아직도 좀 하고 있죠. 그런 방법들은 사람의 생각과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좀 역행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 고전 시설의 문체의 암기 중시를 했죠. 교육 목적은 훌륭한 문체와 표현 방법의 발달. 훌륭한 문체와 표현 방법의 발달.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 대표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과 반종교 개혁기의 교육인데요. 16세기 독일, 스위스 중심으로 발생한 종교 개혁이 이제 이때 일어나고 종교 개혁기의 교육은 신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격 양성이 목표였죠.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소명설에 입각한 직업윤리관, 그 다음에 실과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모국어 교육, 초등의무 교육, 직업교육, 그래서 근대 의무 교육제도를 발달시켰고요. 이때 여러분들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칼빈이 공교육제도와 교사 채용 시험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칼빈이 공교육제도와 교사 채용 시험 제도를 강요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임용고시라는 그 교사 채용 시험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교사 채용 시험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를 양성하고 또 교사를 현장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란 제도를, 고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또 최적화된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인성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이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교사 채용 시험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반종교개혁기에 구교의 공유가 어떻게 됐냐? 로열라 예수교가 설립됐고요. 카톨릭 교리 발전을 시켰고, 예수교는 교단의 교육 목적이 경건, 근면, 정결의 미덕과 또 실천력을 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전통적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 엄격한 전통적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교, 오늘날에 얘기하면 천주교가 되겠죠. 이때는 엄격해요. 아주 전통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나살레에서는 기독교 학교 동포단 그리고 창설을 했고요. 기독교 학교 동포단이란 학습자의 학력 및 연령에 따른 학급 편성 제한을 하고요. 세계 최초의 사범교육, 하여튼 세계 최초는 중요하죠. 기독교 학교 동포단, 세계 최초의 사범교육을 실시한 교원 양성 기관이었다는 거. 세계 최초의 사범교육, 시험 나오겠죠. 세계 최초의 사범교육 실시한 교원 양성 기관 어디죠? 기독교 학교 동포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주의와 교육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17세기 신학주의 교육. 자연과학의 발달과 병행한 경험주의에서 실천성과 실용적 지식을 존중하고 직관교수와 실물교수 중시하고 그리고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와 경험 위주의 학습을 강조하고요. 자연과학과 근대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육 과정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성과 실용주의적인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중요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교육과정. 둥그름 잡는 식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문적 신학주의에서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전의 내용들을 통하여 현실 생활을 개선하고 밀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학주의에는 사회생활의 폭넓은 경험 중시하고 현대어의 학습과 역사, 여행을 중시하고 몽테뉴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 감각적 신학주의, 실물교육에는 뭐 베이컨이라든지 로크라든지 뭐 커뮤니스트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베이컨과 로크와 코메니우스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도 아직 유명한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떤 이 철학자로서 실학주의자로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메니우스는 1592년, 1670년대 직관주의에 입각한 교육, 감각을 통한 경험적 지식 중시, 실물 현장 학습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 강조. 이 사람은 이제 뭐 실제로 가서 배워라. 책상에 앉아서 뭘 하지 말고 감각과 경험을 쌓아라. 그리고 아동에게 적합한 단계별 교육을 했고요. 최초의 교육학 저자로서 대교수학 1632년에 그리고 세계도회 1658년에 세계 최초의 그림이 있는 라틴어 교과서. 다시 한번 세계도회 1658년 세계 최초의 그림이 있는 라틴어 교과서를 만들게 되죠. 코메니우스.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교육으로 들어가면요. 이성의 힘을 빌려 전통성의 모순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찾으려는 사상이고요. 교회의 압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습니다. 계몽주의란 뜻은 이성을 통한 문제 해결, 합리주의고요.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탄생할 자연주의고요. 현실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과 학문 중시, 실리주의고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형성,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합리, 자연, 실리, 개인주의를 모두 포함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보면 루소라든지 칸트, 뭐 볼테르, 그 다음에 몽테뉴 뭐 이런 있고요. 루소는 1712년에 1778년 자연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교육관에 입학한 인간 발달의 자연적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에밀레 아동 중심의 교육 강조하고 아동 그 자체가 존중입니다.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거. 루소 에밀레라고 합니다. 루소 에밀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와 교육이 있는데요. 애국주의 국가주의, 교육의 목적은 공익이고요. 초등의무 교육 강조하고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공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지만 어쨌든 국가주의적인 것,
교육은 국가가 책임이다. 공교육. 앞으로 의무교육 강조한다는 것도 확대해 나간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주의 시대와 교육인데요. 인간의 본성의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중시여 여겼고요. 폭넓은 교양을 갖춘 개성을 존중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하고요. 헤겔과 페스탈로치, 프로벨, 헤르바르트, 또 그 다음에 또 페스탈로치 등 1846년, 1827년 루소의 자연주의와 직관주의 교육을 받은 교육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교육 실천가, 오늘날도 이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아버지로서 많은 그 유치원 교육, 또 중등학교 교육에, 초등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페스탈로치. 유명한 교사들을 페스탈로치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페스탈로치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주의 시대 교육에서 개발주의 교육관이 있는데 내부로부터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고 3H라고 아시죠? 여러분 헤드, 하트, 핸스 그래가지고 이 3H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덕체를 갖춘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노작 교육,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을 통해서 습득해라, 노작 교육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 중요성 강조하고 아동의 자발적 활동과 창조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아동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중시하고 프레벨이나 존 듀에 같은 그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은자의 황혼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게 역사, 사회 이런 것들 사실 뭐 따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뭐 1시간 반, 2시간 이상 설명이 될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도 지루하지 않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곧 방학이 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덕체가 있습니다. 지덕체. 몸과 마음과 덕. 이 모든 것, 정신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전인교육이고 그게 바로 전인적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든지 꼭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